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연대 TV 온라인 토론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인 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심각한 불황 속에서 그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 한국에서는 지금 최대의 실업난이 노동자들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도 무려 25%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한국의 코스피 주가가 무려 3,200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또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 마르크스주의 그의 관점에서 본 금융과 실물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보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은 그 토론에서의 발표는 그 강동은 그 노동자연대 경제기자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강동은 기자는 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지금 실물 경제를 날카롭게 분석해오는 그런 기사들을 써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도 이제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제를 듣기 전에 토론의 진행 방식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발제를 연사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청중 토론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사의 정리 발언을 그 다음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실시간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발언을 통해서 이 토론에 시청자 토론에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과 전화 발언 신청은 바로 지금부터 가능하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참가 방식은 채팅창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사분의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 경제는 그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난 1월 5일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그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3%로 이제 나왔는데,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009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0.1% 성장률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소위 선진국들의 위기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흥국들도 이번 지난해 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지난해 2.3%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이 신흥국들이 위기에서 지금 벗어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흥국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도 또한 이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세계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3.8%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물론 그 지난해 감소한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올해 그 경제 규모도 2019년보다도 오히려 이제 적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심지어 이제 세계은행은 이거는 백신이 잘 배포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 백신 배포가 잘 안 돼서 이 코로나19 이 확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성장률이 1.6%에 불과할 거라고 또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상황을 보자면은 이 세계 위기 상황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확산세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매일 뭐 전 세계에서 60만 명이 계속 확진이 되고 있고, 조만간 그래서 1억 명을 넘을 것 같은데, 전체 확진자 숫자가. 이런 상황에서 뭐 그 백신이 보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 백신이 제대로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세계 경제 전망도 결코 밝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코로나 위기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실업이라든지 임금과 소득의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실물 경제의 굉장한 침체와 그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제적 고통과는 정반대로 이런 전 세계의 이 자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소위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금이나 주식, 부동산, 뭐 심지어 그 뭐 가상화폐라고 얘기되는 그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들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4월 이후로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값 같은 경우에 지난해 최저치 지난해 3월 달에는 한 1,600달러 정도였는데 많이 올랐을 때는 25%나 올라서 온스당 소위 2,00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뭐 한 700%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전 세계 증시가 지난해 전 세계 증시는 약 100조 달러를 이제 시총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역대 이제 최대 수치죠. 그동안 이 세계 증시 시총은 GDP보다 조금 작은 전 세계 GDP보다 조금 작은 정도에 그쳤었는데 지난해 GDP 세계 GDP가 한 80조 원이 조금 안 될 80조 달러가 조금 안 될 거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세계 시총이 100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점 자체가 이미 다른 어떤 때보다 주식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뭐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년 사이에 한 20% 넘게 상승했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그 소위 코스피 지수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이제 최저점을 찍었던 한 3월 말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 2배 넘게 이제 올랐는데요. 현재는 뭐 최근에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뭐 코스피 지수가 3,200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지금 뭐 2배도 더 넘는 그런 수치로 이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많이 다른 언론들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이 경기 침체가 오자 세계 주요 이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2020년에 미국, 뭐 유로존, 일본 등등 세계 주요 8개 국가가 시중에 푼 돈만 약 14조 달러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경 5천조 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정도의 돈을 푼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매달 한 1,200달러어치를 시중에 이제 풀었는데 쉽게 말하면 시중에서 채권을 그만큼 이제 사들여서 돈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채권을 사들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그 많은 돈들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계속 쏠리면서 다른 자산 가격들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뭐 주류 언론들에서 보면 이게 과연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자산 시장이 지금 거품 상태에 있느냐를 두고서 막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영국의 중요한 그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지난 12월 달에 쓴 이제 칼럼에서 지금 전 세계의 초저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주식 시장이 거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돈이 많이 풀려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식시장 그 기업들이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는 그런 수익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 주가는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한국의 언론들도 이 주식시장의 거품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기사들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한국도 이 금리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를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의 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 주가가 거품이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지금 뭐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지난해에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이 그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올해 뭐 주식시장 열린 날이 한 보름이 넘나요? 이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에 투여된 돈도 한 뭐 16조 원이 지금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개인들까지 나서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지금 돈을 투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한국에서도 이 소위 이 B2라고 하죠.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신용 그 투자가, 주식 신용 투자가 한 최근에 21조 원을 넘어서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등등을 보자면 실제 이 주가가 상당 부분 이 거품의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것이 분명히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심각한 모순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전 세계 그 주요 중앙은행들이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그 푼 돈들이 어떤 기업 투자라든지 일자리 창출에는 별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자산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림으로써, 뭐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더 이 주택난을 겪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자산 가격의 급등이 금융 불안정성을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제 전환될 경우에 뭐 상당수 이 노동자들이나 서민의 삶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등을 보더라도 이런 자본주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그 급격한 그 어떤 통화의 공급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봤을 때 이 금융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 혼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런 실물 경제와 떼어놓고서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막스주의에서 보자면은 이 금융의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 경제와는 별개의 어떤 부차적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 축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이 막스주의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 막스주의에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서 이제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라고 할 때 이 가치는 화폐로 표현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어느 자본가든 간에 이 초기 화폐를 마련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투자된 화폐를 더 불리는 것이 자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폐와 관련된 부분이 자본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금융 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한 특화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것이 자본 전체에게 또한 그 화폐를 공급하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실물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스주의에서 보자면 이제 산업 자본과 밀접한 그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산업 자본가들도 이 상품 생산에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제 잉여 가치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산업자본가들이 초기에 투자를 할 때 뭐 자신이 그동안 벌어둔 이윤이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든 아니면 뭐 주식을 발행한 것이든 간에 자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서 뭐 원자재라든지 설비 같은 생산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더 많은 그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걸 판매하는 것으로 이윤을 얻는 것이 이 자본가들의, 특히 이제 산업자본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 산업자본가도 자본가이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더 많은 돈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데, 따라서 이 자본가들이 자신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자기 돈만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까지 끌어와서 같이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산업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구실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자본가는 이윤이 지금 남아 돌고 있는데 당장 투자할 곳은 없고 또 다른 어떤 자본가는 투자할 곳은 있는데 당장 돈이 없는 이런 경우에 이런 자본가들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본가들 사이에서 화폐를 서로 대여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을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실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은행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뭐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지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바로 이제 자본으로 전환시켜주는 구실을 은행이 하는 것이죠. 예. 이처럼 이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덕분에 이 자본의 순환이 더 효과적으로 더 빨라지게 변모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이 체제가 더 원활하게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자본가들은 이런 은행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모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내가 이윤을 얻으면 그것의 그 이윤의 일부를 주식 소유자들한테 배당을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면서 주식을 판매를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돈을 끌어모으는 구실보다는 기존의 이제 주식의 가치를 둘러싸고서 좀 뭐라 그래야 돼요? 투기 비슷한 그런 장이 벌어지는 곳 같은 그런 구실을 더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식을 공공연하게 아니 좀 더 내가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주식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최초에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해서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한테는 그 주식 발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돈을 좀 구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주식을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 초기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이런 기능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자본을 투자하는 데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뭐 주식 시장이 그런 돈을 모으는 구실을 하고 그럼에도 요즘에는 좀 더 어떤 투기적인 구실을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 속에서 일부는 주식이 이윤의 어떤 상승을 반영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또 얻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건 한편에서는 실물 경제의 상승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이런 이제 상황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실물 경제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금융시장은 이렇게 실물 경제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구실을 함으로써 실물 경제를 돕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이것은 종종 실물 경제와 실물 경제에서 생산해내는 이윤
수준을 넘어서서 더 팽창하는 경우가 흔히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투기꾼들이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으로 주식을 더 이제 구입하려고 하고 그 자체가 또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또 주식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이제 막 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오히려 막 주식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은행들도 마찬가지인데 은행들도 처음에는 이제 좀 이윤을 원활하게 낼 것 같은 그런 곳들에 대출을 해주지만 은행들도 끊임없이 그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량 그런 대출 고객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좀 더 위험한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뛰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이런 더 많은 금융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벌이는 이런 경쟁들 때문에 이윤율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금융은 더 팽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물 경제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회들이 보일 때마다 금융 자본가들은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산 가격이 오르고 그 오르는 자산 가격이 뭐 폭등을 해서 거품을 형성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이제 거품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금세 이제 조정이 되거나 소위 이제 폭락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기업들이 이윤이 떨어져서 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된다든지, 너무 주가가 이제 치솟아서 이거는 기업들의 어떤 이윤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어섰다 주가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주가는 주가가 급락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커다란 이제 충격을 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제 금융시장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투기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08년 경제 위기 때 그 시티그룹의 CEO였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음악이 멈추고 나면 뭔가 불쾌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음악이 연주되는 한 우리는 계속 춤을 춰야 된다 라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얻기 위한 경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금융 투기가 벌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그 금융과 실물 경제의 어떤 관계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실물 부분의 어떤 자본 축적의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단지 기생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금융 부분을 굳이 찬양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상 그 자본 축적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그 시중에 있는 돈들을 더 끌어모아서 자본 축적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체제의 불안전성을 더 높이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윤율이 떨어진다든지 시장에 뭔가 다른 충격이 왔을 때에는 이 체제 전체로 막 혼란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채권들을 서로 막 회수하려고 자본들끼리 서로 경쟁을 벌이고, 이것이 체제 전체에 뭐 우량 기업들까지도 막 파산되는 연쇄적인 그런 금융공황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금융은 자본주의의 발전 속도도 더욱 더 빠르게 만들고 붕괴도 더욱 역동적이고 파괴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금융이 애초에 자본 축적을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데서 비롯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은 최근에 그런 그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금 금융권에 쏟아붓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금융권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또한 그 실물 경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막대한 지원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새 이제 좀비 기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이익률이 크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이 그 자금 사정은 더 좋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디즈니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디즈니는 이 뭐 리조트라든지 테마파크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버는 기업인데 그래서 지난해 2분기 때에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 50억 달러의 손실을 봤대요. 그런데 그 자금 시장에서 엄청난 금융권의 지원 때문에 110억 달러를 오히려 이 자금을 구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재무 상황은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금융권에 대한 자금의 지원이라는 것이 또한 실물 부분의 어떤 지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단지 체제를 우리가 금융과 부분이나 생산 부분과 이렇게 따로 이제 실물 부분을 따로 떼어놔서 뭔가 금융 부분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그 관점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혁주의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금융 위기가 막 터질 때라든지 금융 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때 온갖 언론들이 그 금융을 좀 규제함으로써 이런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흔히 퍼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 가지로 좀 잘못된 이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금융이 실물 부분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본 구실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 부분의 자본가들도 자신들이 벌어들인 이윤으로 투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금융권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산업 자본가들한테 어떤 생산적인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점들 때문에 서로 이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산 부분과 금융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금융 부분만의 문제로 이 체제의 불안전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기업주들 전체가 이윤을 추구해서 어디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계획적인 경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 체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이것이 이제 노동자들의 삶까지도 고통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한 추가적인 것을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했던 것인데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자본가들한테 돈을 예금을 받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자본가들한테 돈을 대출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실물 경제 부분을 원활하게 이제 굴러가게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의 뜻하는 바는 바로 이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한 화폐를 창출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점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뭐 다른 것과 연결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금융 시스템에서 온갖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뭔가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게 생산과는 되어서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은 환상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만연하기 쉽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산 부분에 투자돼서 거기서 얻는 잉여가치의 일부를 뭐 이자라든지 배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실제로 생산하는 부가 금융권의 이윤으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말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활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잘 되어야만 금융권에도 이윤이 벌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소위 이제 현대 화폐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나 그다음에 그 정부가 시중에 막대한 돈을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전에 이미 현대 화폐론을 주장했던 개혁주의자들 들이 뭔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의기양양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물론 이 체제의 주류 지배자들은 이 현재 위기를 넘기기 위한 굉장히 긴급 조처로 이렇게 막대한 그 돈을 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현대 화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상태를 더 유지하고 오히려 더 확대해서 그 오히려 완전 고용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얼마든지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속 돈을 풀어서 돈을 풀고 또 풀면 사람들이 결국 그 돈을 받아서 지출을 더 늘리고 소비를 더 확대할 거고, 그럼 기업들이 더 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경제를 살리고 자본 그 주식 시장도 계속 굴러가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도 완전 고용을 통해서 그 임금을 얻고 하는 이런 일들이, 즉 이 자본주의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계속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현대 화폐 이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난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현대 화폐 이론은 국가가 화폐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국가가 투입을 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 금융과 실물 경제의 관계에서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막스주의에서는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신용 창출, 즉 화폐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라는 점을 이미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은행이나 금융권에 돈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화폐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화폐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화폐 창출을 이렇게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것이 잘못된 그 이론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1970년대에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위기를 겪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그렇게 성장률은 높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그 대처가 집권을 한 이후에 이 물가 상승률을 잡겠다면서 화폐를 공급을 줄여서 물가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그 은행권에서 계속해서 그 어쨌든 화폐 창출이 되면서 그 국가가 화폐 그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최근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국가나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풀고 있지만 막상 이 돈들이 그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의, 즉 은행들의 신규 대출로 더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주류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것과 달리 정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도 막상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은 이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가가 화폐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그런 주류 경제학계와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대중의 필요를 위해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본가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돈을 풀고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도 자본가들이 이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투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화폐가 더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현대화폐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좀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에서의 어떤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자본가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이윤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체제의 건전성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뭔가 금융적 꼼수를 이용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뭔가 금융 부분을 통제한다든가 금융 부분만을 조금 바꿈으로써 체제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금융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심지어 이 체제에 도전하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폐기할 때 근본에서는 이런 불안정성과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고통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연사분의 그 발제를 아주 유익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 금융과 실물의 굉장히 유기적인 연결 관계에 대해서 잘 짚어주시고, 또 최근의 논쟁에 대해서도 다뤄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실시간 채팅창이나 또 전화 발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 발언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 3분 동안의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질문이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이 질문을 소개드리고, 그리고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뉴스를 보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처를 놓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공매도가 무엇인가요? 공매도 금지가 주식시장에 어떤 효과를 주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하고 이재혁 씨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화 발언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언해 주십시오. 네, 작년에 새로 빚을 낸 사람들의 거의 60%가 20대와 30대입니다.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늘어난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식과 부동산에 갔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30대에서는 10명 중 4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최근 가장 주식 투자가 급증한 세대입니다. 노동계급이 이처럼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심은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대답이 76%입니다. 한마디로 체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금과 복지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임금은 계속 억제하면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소비를 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영끌과 비투 열풍의 책임은 전적으로 체제와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떠는 개인들이 아니라 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체제와 정부를 비난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팬데믹 전부터 그랬습니다. 자산시장에서의 경쟁도 또한 불공평합니다. 이윤율이 낮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부자들도 자산시장에 뛰어들고, 그래서 강남의 건물들은 최대 2배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부자들은 저금리를 활용해서 더 많은 투자,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노동계급도 영끌을 하고 비투를 해도 부자들에 비해 여력이 훨씬 적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정부들은 부동산 거품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자산에서 76%가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져도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이지만 꺼져서는 안 될 거품인 거죠. 주가 3,000포인트 시대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자본가들은 줄어든 이윤을 자산시장에서 보충을 하지만 노동계급 입장에선 사실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투쟁들이라도 투쟁이 벌어지고 결실을 얻고, 그러면서 장차 더 일반화된 투쟁들이 되는 것이 훨씬 나은 대안입니다.
실제로 경제 위기는 그냥 모두가 다 망해버릴 위기가 아닙니다. 항상 위기는 불균등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싸워 이길 만한 괜찮은 조건을 가진 부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택배 노동자들은 파업 선언만으로도 정부에게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대기업들의 경우는 지금 다릅니다. 작년 2분기에만 마이너스였고 현재는 지금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이 플러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30%나 상승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그들은 자산 가격의 상승 때문에도 더욱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국의 국가부채는 세계적으로 소위 건전한 편입니다. 즉 위기는 자본가 계급 내에서도 불균등하지만 계급과 계급 사이, 즉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극심하게 불균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쟁으로 저들이 내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체제와 정부, 부자들에게는 현재 충분히 그럴 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전화 발언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요. 곧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전화 연결하는 동안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김샘님께서 아까 이제 앞서 나온 질문과 연결해서 공매도와 인버스의 차이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질문 하셨고요. 또 이제 그 JK님께서 그 한국도 다른 여러 나라처럼 그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하려 하는데 한국은행이 반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전에 기업 퍼주기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고 이때는 기업이나 한국은행 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화 발언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주식 붐의 폭락의 역사, 거품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물 경제가 좀 안 좋아질 때, 또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주식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 것이 굉장히 자본주의 역사에서 매우 흔했던 하나의 패턴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제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1929년 대공황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20년대 그 내구재 소비재, 뭐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 이런 게 되게 잘 팔리고 많이 생산되고 생산성도 증가하다가 흔히 이제 뭐 그렇듯이 자본주의가 너무 이제 경쟁적 투자가 되면 이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생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그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징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제 25년, 26년 이때 이제 수익의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미국 이윤의 70%가 증권 투기로 갔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 투기에 다 빨려 들어갔던 거, 노동자들도. 근데 이제 1929년 봄부터 이제 미국 자동차의 경우에는 봄에서 가을까지 두 계절 지나면서 판매량이 3분의 1로 팍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생산이 좋아질 리 없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주식을 팔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시한폭탄이 연쇄적으로 폭발이 되기 시작했고 사실 미국의 수백만 명이 이제 손해를 엄청 보고서 기업도 물론 손해를 봤지만 뭐 이제 이런 패턴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87년도 미국의 주식시장 붕괴도 마찬가지고 90년대 그 신경제, 지지하는 경제라고 했던 닷컴 그 경제라도 사실 2000년대에 그 버블이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제 붕괴를 했죠. 사실 생산성 증가가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이제 막 나왔던 거죠. 사실 이제 주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토론도 이전에 있었지만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이 14배예요. 미국 담이거든요. 되게 높다는 거죠. 소득과 어떤 그 주택 가격 사이에 그 갭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사실 그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처럼 국가가 채권 발행하는 걸로부터 돈이 안 모이니까 대중의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금을 모아서 이제 수익성을 높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현실의 수익에 달려있던 거죠. 네덜란드에 나간 배가 금을 싣고 돌아와야 배분할 때 생기는 것인데 실제로 생산 영역에서의 그 수익이 그만큼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신기루처럼
날아가는 것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실질적인 그 돈이 이윤이 생산되는 그 돈이 돌아가는 그 애초의 그 지점 네, 시간이 다 바로 네. 돼서 좀 정리를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 화폐론의 약점도 이제 뭐 한두 마디로 정리하면은 뭐 돈을 풀어서 그것이 자산 가치를 이제 상승하게 되는 것만 있으니 실제로 그 노동자들의 지갑에 돈을 쏴주자 정부가 돈을 넣어서 하지만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한계는 돈을 풀면 되는 것이냐 돈이 없어서 그런 거는 총수요 붕괴가 문제라는 것인데 실제로 생산 영역에서의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끼워진 문제,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생산하고 필요한 것은 정작 생산하지 않는 근데 경제적 투자 때문에 이윤율이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네, 네. 좀 어떤 담요병 정리를 같은 예, 문제이기 정리를 좀 때문에 해주세요. 예, 지금 시간이 다 심장병에 됐습니다. 계속 연고만 바르게 되는 그 한계를 지니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분의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연결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채팅창에 나온 그런 의견과 질문을 또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엽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그 일부 노동자들이 주식 투자에 몰두하는 것은 고용과 미래가 불안한 상황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서 이제 등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각자 조생할 것이 아니라 주택난을 해결하고 그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집을 소유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가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는 얘기를 접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같은 것에 집을 소유한 노동자들은 반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 해주셨고요. 예, 그러면은 또 그 다음 전화 발언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언해 주세요. 네. 이 주가 상승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좀 상황인데요. 예컨대 그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연일 세 건 모두가 최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바이든의 취임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컨대 바이든이 뭐 첨단 기술 부분이라든가 친환경 부분 같은데 대규모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 같은 것들이 좀 기대를 부추기는 점 이런 게 주가 상승, 주식시장 활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바이든노믹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기대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게 바이든이 공약한 어떤 재정 지출 기획은 사실 10년치 어떤 투자를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지출 공약을 한 건데 그걸 연간 투자로 나누면 사실 되게 적은데다가 그조차도 사실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게 또 집행되는 거는 점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 같다는 좀 전망을 점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미국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약했던 그 경기부양책 규모를 거의 공화당과의 합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반토막을 낸 전력이 있는데요. 그리고 좀 더 큰 들어가 보면 바이든 정부가 이런 자기 정책 같은 걸 막 펴가지고 대규모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금융 지표가 반등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의 경제 회복이 될 거냐 하는 점은 좀 많이들 의문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발제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세계 경제가 사실 90년 만에 최대폭으로 침체했는데 한 통계는 미국 경제는 5% 정도 수축을 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지난해에 트럼프 정부는 사실 역대 손꼽히는 규모로 재정을 퍼부었는데 그 돈은 채권 시장으로 흘러갔지 은행 대출을 통해서 기업으로 흘러간 규모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줄어들었다고 또 하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여기서 돈을 붓는 양을 더 많이 늘린다고 해도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생산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리라는 경제가 회복되는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도
바이든이 이제 모범으로 삼는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 당시에도 2007년, 2008년, 7, 8년 금융 추락 이후에 오바마 정부가 계속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막대한 자금을 이제 유입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실제 어떤 생산 부분에서 성장으로는 거의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점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사실 미국 GDP가 뭐 2019년 당시의 수준으로만 회복되는 것조차도 빨라야 뭐 2, 3년은 걸릴 거라고 좀 많이들 점치고 있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코로나 위기가 바로 사실 계속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실업과 생산성 하락이 있는 그 생산 둔화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금융지표의 반등, 일시적인 반등, 거품을 넘어서는 어떤 네, 시간이 부양으로 가진 않을 왔습니다. 것 같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 나온 채팅창에 나온 그 의견을 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팅창에서 김재현님께서 앞에서 이제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해주신 것인데요. 공매도는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판매에 이익을 내고 이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주가의 주식으로 되갚는 것으로 차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가가 이상 고공행진을 하니까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공매도를 허용했던 것이죠. 개미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고 주로 기관에서 공매도를 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개미들은 공매도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전화하고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또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언해 주세요. 네, 저는 김종환이고요. 그 채팅창에서 한 분께서 이제 뭐 부동산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평범 노동자들이라도 집이 있으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저는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사실상 월급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수입을 올린 노동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급적 단결이 어렵지 않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뭐 비슷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 핵심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부동산의 주식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벌기 어렵다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사가 또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 실물과 금융 관계를 말하는 이유의 핵심, 근본적인 주장은 평범한 사람들이 월급 말고 투자를 중심으로 계속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는 로또만큼이나 드물다라는 주장으로 귀결되는 생각을 하고요. 즉 그렇게 어떤 자신의 집값이 오르거나 아니 주식이 대박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기대가 자신의 진정한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신의 그런 부동산에 이거를 바라면서 진보적 정책을 반대하는 노동자에게 그 진정한 이해관계 그렇지 않다라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가 제 발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채팅창에서 그 질문이 몇 가지 더 올라왔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도 집값이 한국처럼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주식이나 예금 등으로 이제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이지만 이게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기본소득이나 그 쿠폰을 넉넉하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자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해주신 그런 분이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에서 나온 이런 질문 등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연사분의 정리 발언 때 이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사분의 그러니까 오늘 그 시청자 토론은 그럼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연사분의 정리 발언을 듣기 전에 그 몇 가지 공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크리스 사먼의 마르크스 경제학 가이드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오늘 그 토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책이고요. 이 기초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자본주의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해 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자연대 신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노동자연대 신문에서는 그 좌우 줄타기를 하면서도 기업 살리기로 기울고 있는 그런 문재인 정부를 폭로하는 기사 등이 실려 있습니다. 또 오늘 그 토론 주제와 관련 있는 그 경기 침체에도 이 치솟는 주가에 대한 글을 그 세계적 그 마르크스주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쓴 그런 칼럼에서 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저희 노동자연대 신문은 알림이를 설치하시면은 그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은 종이신문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 방법은 채팅창과 노동자연대 웹사이트에서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그 청중 토론을 마치고요. 시청자 토론을 마치고요. 연사분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공매도 관련돼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한 분이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매도를 하는데 내가 주식이 없어도 다른 사람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위 그런 좀 큰 돈을 굴리는 곳들은 어떤 주식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런 공매도를 같이 구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분은 그것과 연결시켜서 소위 인버스 지수, 인버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인버스라고 하는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들에 나온 것 이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뭔가 증권사에서 뭔가 이제 좀 머리 좋고 수학 잘하는 분들이 아마 이리저리 상품을 구성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수익을 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 둘 모두 다 뭔가 공매도든 아니면 인버스든 보통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그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이제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공매도든 뭐 인버스든 이런 것들이 주가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소위 그런 파생 금융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그 금융의 불안정성을 굉장히 키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그 투자자들의 소위 말하는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매매하면서 그 주식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사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공매도도 같이 구입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그 뭔가 좀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종의 보험을 걸어 놓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싼 가격에 매도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굉장히 급등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내서, 이런 공매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어야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에서 하는 걸 막고 어느 정도 이 주식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물론 그런 옵션이라든지 선물 이런 그 금융 상품들이 실제 그런 구실을 하는 것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동안 정부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막았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 공매도를 다시 풀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마지막 영끌을 해서 막차로 투자한 많은 소위 개미들이 이것에 이제 반대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계속 더 많이 오르게 되면 이 거품의 붕괴 또한 더 커다란 타격을 준다라는 점 등 때문에 정부가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지금 정부
채권을 중앙은행들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반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 지원을 하는 방식이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기업 지원을 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낮춰서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그에 따라서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미 돈을 빌린 기업들이 더 그 이자 부담이 가벼워지게 하는 그런 뭐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정부가 돈을 마련을 해서 그 돈으로 직접 기업들을 지원을 하거나 뭐 기업들의 채권을 사주거나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정부 채권을 중앙은행들이 사들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채권을 판매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약간 특별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중앙은행들이 그것을 사는 걸 통해서 그 채권 가격을 이제 높게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그 금리를 좀 더 낮춰서 정부가 좀 더 싸게 그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아마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은행이 왜 반발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한국은행이 사실은 이 한국의 채권 부분에서 한국은행이 좀 걱정하고 있던 것들은 뭐였냐면, 한국은 국채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 국채를 사고 파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통화량을 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국은행의 사실 그동안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가로 발행하는 정부 채권을 또 한국은행이 곧장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원화 가치를 그 방어하고 하는 데에서도 안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등등이 지금 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좀 뭐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질 못해가지고 좀 길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분은 뭐 주식 소유자와 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냐라는 주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막 지금 같은 시기에 막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또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할 때에는 뭔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까 뭐 한 분이 그 전화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이거는 근본에서 노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꾸릴 정도로 수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에서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방법인 거고, 따라서 그때 뭐 지금 주택 가격의 변동이나 주식 가격의 변동에 기대는 그런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런 지금 의식이 아니라 뭔가 이 체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공모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일단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에서는 노동자들이 원래 이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뭐 일시적으로 지금 주택이나 주식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뭐가 유행어였냐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유행어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집 가진 사람들이 괜히 집 샀다가 그 대출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는 것이 그때의 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게 자산 가격의 이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집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특히 노동계급의 경우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막 변화가 생긴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단지 뭐 우리가 뭐 자그마한 집, 주식 일부 갖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개선시키는 사회 전반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점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이 세계 집값이 상승했냐고 질문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세계 집값이 상승을 했고 한국과 이게 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외국에서도 집값이 꽤 상승해서 부동산 시장이 꽤 화랑해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주식 시장이 오히려 지금 더 큰 활황세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것은 사실이죠. 이건 약간 금융 위기 때 자산 시장 거품 때마다 약간 이렇게 패턴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부동산 시장이 더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식 시장이 더 많이 상승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전 때는 2008년 금융위기 전 때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어서 결국 그게 그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한번 꽝 충격을 준 적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2000년대 초반 2001년에는 소위 IT 거품이라고 해서 그때는 일종의 이제 주식 거품이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산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자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 자산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한데 최근의 상황은 한국의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주택 시장이 굉장히 큰 그 자산 가격 주식 주택 시장 상승이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또 약간 주식으로 옮겨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씩 변화하긴 하는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좀 더 이 주식 시장 상승이 더 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도 올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이 질문해 주신 게 이 기본소득과 쿠폰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예금을 하면은 그게 자본의 축적에 쓰이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예금하지 않고 돈을 계속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저축이 줄어드니까 자본 그 조달에도 또 어려움을 주지 않겠냐 하는 이런 지금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금의 상당 부분은 노동계급보다는 자본가들의 이윤이 또 예금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소득 노동자들의 저축이 사실 0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예금하는 것만큼 노동자들이 또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그 노동자들의 예금과 노동자들의 대출은 또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것이 얼마만큼 이 기업 그 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또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좀 이것이 이제 그 지금 질문하신 분의 진정한 의도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본소득이나 쿠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것만으로 이런 자본 축적을 우리가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자본주의 시스템을 너무 좀 낮잡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투자가 원활히 되지 않게 만드는 투자를 방해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냐 이런 방식으로 어떤 금융권에서 자본가들한테 투자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본 투자가 원활하게 안 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실업이라든지 소득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노동자들의 투쟁 없이 단지 그런 방식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그리 현명한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뭐 사회자께서 뭐 소개하지 않으셨는데 금융세계화론이 예전에는 한때 인기였는데 요새는 어떻게 보느냐. 특히 이제 요새 국가 돈을 풀어서 이 금융세계화론이 많이 약화됐다고 봐야 할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2008년 위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 생산 산업 부분과 금융자본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뭔가 금융자본들이 더 많은 이윤을 차지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금융투기가 더 커지고 그래서 2008년 위기가 터졌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그때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금융세계화론이 더 많이 유행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최근의 상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돈을 풀고 하는 것이 물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물 부분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도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오로지 뭐 금융 자본을 위한 그 국가의 개입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이게 지금 막 금융 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거다라는 이런 식의 주장은 그렇게 많이 강화되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질문을 끝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면, 이게 실제로는 이 금융과 실물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이 실물 부분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안정성을 또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물론 그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에 투자하는 투기꾼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금융 투기를 벌이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이 체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더 증대시키는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본주의에서 화폐 경제이고, 그래서 자본이 화폐를 더 증식시키는 이런 구실을 하는 것 때문에 이 금융과 실물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금융 부분에 투기라든지 뭔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보이는 이런 것들도 근본에서는 실물 경제의 이윤 생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이 이제 뜻하는 바는 뭔가 우리가 금융 부분에서 이러저러한 조작이라든지 통제만으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불안정성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이런 위기를 터뜨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 특히 이제 그것이 금융위기로 많이 터지게 마련인데요. 이런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위협하는 이 자본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지 금융을 통제하는 방법, 혹은 최근에 유행하는 그 현대화폐론처럼 더 많은 돈을 투여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오히려 이런 지금 노동자들의 이윤을 착취해가는 이 체제 자체에 맞설 때에만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막스주의에서 가리키는 그런 중요한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친절하게 이모저모 답변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청자 토론을 알차게 채워주신, 여러 질문해 주신 분들과 여러 또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고요. 오늘 노동자연대 토론회가 유익하셨다고 한다면은 노동자연대 TV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는 것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